안녕하세요. 김혜의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최근에 여러 방송국들에 우리 김혜희 교수님께서 출연하신 거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이 영상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여러 방송사들의 여러 가지 주제들로 출연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주가에 대한 견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얘기도 가끔씩 해주셨을 텐데 그때마다 전망이 바뀐다는 오해를 받으시곤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점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밝히고자 영상을 촬영해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꼭 영상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예, 워낙 바쁘시잖아요. 하루에도 막 여러 곳에 출연을 하시고. 예, 네, 그래서 정말 정신없이 다니시고 바쁘신 스케줄을 소화해내고 계시는데 예, 댓글들을 최근에 많이 보시고 예,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 유튜브 방송, 공중파 방송 나가다 보니까요. 네.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질문한 거 대답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 있는 견해를 바뀔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제 견해는 똑같았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제가 댓글을 안 읽어보다가 최근에 댓글을 한번 쭉 보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제 견해가 변함이 없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거고요. 네. 그리고 가능한 이제 다른 방송에 출연은 좀 많이 자제하겠습니다. 아, 여러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특히 제목 같은 거를 좀 강하게 달아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다른 것들이 전달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방송은 좀 자제하고 더 공부하고 우리 이 채널만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증권 시장에 대한 전망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나로 밝혀주신다고 하십니다. 우선 여러 가지 시각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증권 시장에 대해서요. 예. 그렇게 차이가 왜 존재하는지부터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하나 여기다 제시해 네. 놨습니다만은 이 그림은 사무엘슨의 경제 원론에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979년에 대학 처음 들어가지고 경제학을 공부했는데요. 사무엘슨 경제학 그 책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서문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림을 한쪽으로 보면 새 주둥이 같고요. 다른 쪽으로 보면 산양 머리처럼도 보이거든요. 아, 경제학, 사회과학이라는 거는 이런 거라는 겁니다. 자기가 배운 이 이론, 보는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새 주둥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산양 머리라고도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네. 경제학, 사회과학이 이런데요. 주식시장에서는 매우 불확실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쪽 보고 어떤 사람은 저쪽 보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이 더 합리적으로 이론 가지고 합리적인 데이터 가지고 설명하고 예측력이 높냐. 그거는 차후의 문제입니다만 증권시장에 이렇게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제가 보는 시각을 이야기하지만요. 또 다른 분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죠. 이거는 아마 보시는 분들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가 경제학이라는 건 이거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이 더 높다. 그래서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가 있고요. 저도 저하고 전혀 다른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보게 되죠. 그러면은 그 사람 견해 존중하고요. 왜 이분이 이런 주장을 하는지 좀 생각해 보게 되죠. 네. 그리고 제가 아, 이런 점은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음. 그런데 애널리스트라는 거, 이코노미스트라는 거는요. 제가 정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생활을 한 20년 넘게 했지 않습니까? 자료를 만들고 그걸 펀드 매니저 등 투자자한테 제공해야 되는데 주장이 있어야 돼요. 예, 이것도 같다, 저것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 펀드 매니저 큰 자산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 설명하면요. 그냥 뭐라 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이론 데이터를 충분히 보완하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네. 어떻든 증권시장에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다양한 견해를 투자자들이 좀 받아들이고 행동에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코노미스트들마다 각자의 이론이 있고 또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가 또 다르니까요. 그에 따라서 시각이 바뀔 수는 있다. 하지만 명확하게
한 이코노미스트의 의견을 보면 하나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그럼 교수님께서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가요? 예, 이것도 한국 경제도 단기 사이클이 있고 이제 구조적 장기 사이클이 있는데요. 네. 예, 단기 사이클은 지난번에도 경기 사이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동행지 순환 변동차 현재 경기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거든요. 예, 작년 10월을 정점으로 이제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예, 그런데 과거 평균 보니까 이게 하락 국면이 19개월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한 단기 순환 사이클로 보면은 경기 수축 국면이다. 예,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주가는 너무 선행해 버린다는 거죠. 올해 현재의 경기를 보면은 침체란 이야기밖에 안 나올 겁니다. 뭐 소비도 안 좋고 투자도 안 좋고 수출도 안 좋거든요. 이런 것만 보면 올해 주식 투자 못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이게 통계청에서 발표한 건데 이게 2021년 6월이 정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떨어질 때는 우리가 주식 투자 비중을 많이 줄이자 혹은 좀 휴식 시간을 갖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피도 3,300 갔다가 2,200 이하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는 제가 주식을 좀 사시라 이런 말씀 드린 거는 물론 지나봐야 알겠으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올 3월쯤이 저점일 것이다. 이게 저점이 확인되려면 5월 말에 가서나 알 수가 있어요. 예, 아, 그거는 나중에 확인되는데요. 일단 현재의 경기는 나쁘지만은 내년 경기는 좀 회복될 것이다. 앞으로 그 선행지수가 그런 걸 예고해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잠재 성장 한때 10%였는데 지금 2% 안팎으로 떨어졌고요. 잠재 성장을 결정하는 게 노동, 자본, 생산성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인구가 줄어들고 특히 노동 인구가 줄어드니까 잠재 성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자본 스탁 이미 많이 축적해 놨습니다. 그래서 크게 투자 안 늘어날 거고요. 우리 성장률이 올라가려면은 총 요소 생산성, 생산성이 개선돼야 돼요. 네. 예, 그런데 이런 거는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거 아니거든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생산성 개선 이게 필요한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해 보니까 우리 잠재 성장률이 지금 2%에서 1% 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이고요. 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30년 한 1%,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 잠재 성장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단기 사이클이 있거든요. 예, 단기 사이클마저 지금 수축 국면이다. 그러니까 현재 경기는 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고, 예, 그 다음에 사이클상으로도 지금 수축 국면이다. 예,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현재 경기보다는 미래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표를 보자.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잠재 성장이 얼마나 떨어진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재직기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그려놨는데요. 이 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성장률이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거죠. 정말 쭉쭉쭉 예. 내려오네요. 그래서 한때 10% 성장했는데요. 예. 97년 외환위기 겪으면서 구조조정하면서 5%로 떨어졌고, 예, 지금은 잘해야 2% 성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저성장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차별화예요. 9%, 10% 성장할 때는요, 경제 규모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네. 우리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갈수록 커지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축소되니까 경쟁력 있는 기업은 살아서 더 잘 되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 퇴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우리 기업 36%, 중소기업 거의 50% 정도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50% 정도가 1년간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금리는 높은 수준 현재까지는 유지하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경기가 사이클상 더 나빠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운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기서 살아남는 기업은 더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주시장에도 차별화할 수밖에 없다. 어떻든 구조적으로 우리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한국 경제에 대한 시각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단기적으로는 경기 수축 국면, 이 초기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을 했는데 이 저성장이라는 게 결국에는 성장이 굉장히 느린 거잖아요. 예전부터 점차 이 성장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종목별 그리고 분야별의
차별화가 현재 진행되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뤄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금리는 이제 정점을 치고 장기적으로 저는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 왼쪽 그림에 보면은 빨간 선으로 은행 대출 금리, 그다음에 은행 예금 금리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런데 예금 금리보다 먼저 꺾이기 시작했고요. 대출 금리도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추세적인 현상이다. 예,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금리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경제 성장률이에요. 이런 대출금리, 명목금리, 뭐 예금리 이런 건 명목금리거든요.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물가상승률이다 그러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잠재 성장이 2%에서 1% 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낮아지니까 금리도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금리가 올라왔던 것은 물가 때문이에요. 예, 물가가 작년에 5%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물가가 네. 오르다 보니까 결국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 최근 물가 상승률이 서서히 낮아지고 아마 12월 가면은 뭐 하는 총재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3% 초반, 저는 2% 후반까지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물가도 떨어지니까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요. 아직도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요. 저축이라는 건 돈의 공급이고 투자라는 건 자금 수요거든요. 돈이 네. 남아도는 경제죠. 이것도 물론 차별화는 됐습니다. 중소기업들 돈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죠. 예, 그러나 작년 9월 현재 한국은행과 자금순환에 따르면요.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무려 940조 원이에요. 대기업들은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현금이 놀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돈이 남아도는 경제고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렸을 거예요. 은행은 돈이 들어오면은 대출하면 유가증권 투자하죠. 네. 대출은 가계대출, 기업대출, 유가증권은 주식화점 채권이죠. 네, 그런데 가계부채가 많으니까요. 우리 가계가 가치는 은행에서 돈 빌려고 소비할 수가 없어요. 가계도 상대적으로 앞으로 돈을 덜 빌렸을 수밖에 없고요. 네. 기업도 대기업이 940조 현금성 자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렸을 거예요. 그러면 가게도 돈을 덜 빌렸고 기업도 돈을 덜 빌렸으면요. 은행이 그 돈 가지고 채권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채권 사면 채권 수요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 이렇게 큰 요소 보니까요. 이미 금리는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과정에 접어들었다. 이게 속도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미 시장 금리는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10년 국채 수익률이 작년 그 9월, 10월에 4.6%까지 갔다가 최근에 3.2%까지 떨어졌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제가 우리나라 그림에 그 국고채 3년 수익률하고 기준금리 그려놨는데요. 예, 국고채 30년 수익률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가 언제 떨어지느냐. 예, 그런데 이 그림에서 알다시피 그리고 제가 뭐 인과관계를 분석해 보니까요.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를 일방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시장금리 국고채 3년 수익률이 올라가면 뒤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라갔고요. 예, 그 다음에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일정한 시차를 두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금리 국고채 3년 수익률이 이미 작년 10월에 정점을 치고 떨어지는 과정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기준금리도 인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차만 좀 존재를 하는 거네요. 예, 같은 그렇습니다. 방향으로 가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 그 방송에서 작년 뭐 9월, 10월 이후로 계속 채권 좀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그림을 보고 금리를 결정한 요인들 보면은 지금도 채권 사시기에는 안 늦은 시기라는 겁니다. 예,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면은 만기가 긴 뭐 20년, 30년 국채, 국고채 이런 거 사시놓으면은 네. 아마 저는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 이게 결국 저는 한 2% 안팎까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지. 예, 그래서 제가 그 추세선을 그려놨습니다. 추세선이 2% 약간 미만인데요. 네. 결국은 이 추세선에 접근해 갈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금리는 떨어지고 채권 투자는 굉장히 고려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국고채 추세선을 보면 확실히 많이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 추세선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금리가 좀 많이 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채권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겠죠. 주가에 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데 이 점을 이제 확실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주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장기적으로 굉장히 싸졌다. 떨어질 때마다 주식을 사야 된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제가 4, 5월까지 한 번 오르고 3분기에는 조정을 거칠 것이다. 계속 이 시각을 뭐 지금도 변함없이 유지하고요. 네, 우선 그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제가 명목 GDP 가지고 우리 적정 주가를 추정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2020년, 2021년은 적정 주가에 비해서 실제 주가가 코스피에 가대평가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가대평가됐습니다.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작년에 명목 GDP로 계산해 보니까 우리 코스피가 적정 코스피가 2,857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 말 코스피가 2,236이니까요. 약 22%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2000년 이후로 제가 쭉 그림을 그려놨습니다만 20% 넘게 저평가된 거는 처음이라는 겁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올해 그 명목 GDP 3% 성장하는데요. 예, 우리 정부 한국은행이 실질 GDP를 한 1.6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네. 물가가 좀 오르니까 명목 3%는 그렇게 높은 수준 아니거든요. 이걸로 3% 명목 GDP가 3% 성장한다면은 올해 적정 주가가 거의 3천에 근접합니다. 여기서는 적정 2,965라고 제가 표시해 놨는데요.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기에 접근해 간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뭐 당장 여기에 간다는 게 아니고 네. 시간이 가면은 결국은 모든 자산 가격은 추세에 접근해 간다는 거죠. 예, 추세가 거의 3천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그래서 그러네요. 올해 여기 3천이 넘는다는 이야기 아니고요. 시간이 가면은 결국 여기에 접근해 갈 것이다. 예, 그만큼 우리 코스피가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저평가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건 아주 장기적인 시각이죠. 네. 주가를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 정도가 크다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3,000선에 가까이 접근해 갈 것이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 3,000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이 추세에 맞춰서 접근해 간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동성에 비해서도 좀 예, 저평가됐다고요? 예, 유동성 하면 보통 M2, 강의토라고 그러죠. 네. 코스피 시가총액이 M2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 이걸 가지고 예, 가대평가됐냐 가소평가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2005년부터 코스피 시가총액이 M2에서 차지하는 평균 비중이 58% 정도 돼요. 예, 그런데 2021년 5월 달에는 이게 66%까지 갔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때는 제가 가대평가됐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M2가 좀 통계 발표가 늦습니다. 그래서 올 1월까지 발표된 거 보니까 49%입니다. 아, 더 올라가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그러면 장기 평균에 비해서 많이 미치라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나 코스피 시가총액이 예, 명목 GDP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고 예, 그다음에 M2 유동성에 비해서도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뭐 작년, 재작년 하반기부터는 이게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주식 비중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런 논리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명목 GDP 그다음에 유동성에 비해서 저평가형에 들어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보고 주가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는데 이제 완전히 이게 저평가형에 들어섰으니까 긍정적 시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사실 명목 GDP, 이제 유동성 그런 것에 따라서 저평가 정도를 봤을 때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는 교수님께서 저평가 정도가 저평가가 아니죠.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현재를 바라봤을 때는 저평가 정도가 크다고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이 바뀌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시기에 따라서 당연히 변화하는 거니까요. 지금은 저평가 정도가 굉장히 커졌으니까 그 점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또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평균 수출 그리고 주가를 한번 비교를 해봐서
앞으로 이제 뭐 상반기, 예, 하반기 초반 예. 그즈음까지도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앞서 두 가지 지표는 장기 주가를 볼 때 보는 지표고요. 이제 월별로 볼 때는 일평균 수출이 월별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일평균 수출하고 코스피하고 상관관계를 보거든요. 사실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상관계수가 0.86이나 되거든요.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이렇게 높은 경제 변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월별로 제가 평가할 때는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주가가 가대평가됐냐, 가소평가됐냐 이런 걸 따지는데요. 예, 그런데 오른쪽 그래프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거는 코스피를 일평균 수출로 해기 분석해 가지고 잔차를 구해 가지고 가대평가하고 가소평가 이걸 평가하는데요. 네. 2021년 6월에는 무려 36%나 가대평가됐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3,000 갈 때 2,200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수출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해 버린 거죠. 네. 3,300 넘었던 주가가 최근에 2,200, 지금 올라봤자 2,500 안팎입니다만 완전히 그 저평가가 고평가가 해소돼 버렸어요. 때로는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가 약간 고평가 영역에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 일평균 수출을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로 보더라도 주가가 가대평가는 안 돼 있다. 수출이 지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전혀 가대평가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물론 가소평가 정도가 확대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식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 주가가 떨어지면 더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단기적으로 일평균 수출 그리고 주가의 관계를 바라봤을 때에도 과거에 2021년 6월 즈음이죠. 그때를 봤을 때는 과대평가 정도가 좀 컸었는데 지금 2023년 2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과대평가, 이 고평가 정도가 꽤나 해소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올 한 해 이제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수치를 통해서 바라보실 건가요? 예. 우리 코스피하고 이제 상관계수가 아까 일평균 수출이 높다고 말씀드렸으면 또 선행주 순환 변동치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것도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2021년 6월에 정점을 치고 계속 떨어졌고요. 주가도 같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경제 변수를 예측하는 모델이 있어요. 그런데 제 모델로 예측하면은 물론 예측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측오차가 그래도 적은 게 선행지수하고 소비자 물가 두 개가 예측오차가 적거든요. 네. 선행지수를 예측하면서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높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예측오차가 적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예측하면서 주가 방향을 전망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 가지고 주가 지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 모델에 3월에 그 저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확인되려면은 5월 말 가져야 알아요. 아, 그래서 3월에 한번 저점 치고 4월에 약간 반등했을 텐데요. 일시적인 반등인지 5월 가봐야지 4월 데이터가 나오니까 5월 말 가야지 4월 데이터가 나오니까 5월 가야지 4월이 반등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 보니까 이게 3월에 그 저점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떨어지기만 했는데요. 이게 4월에 올라간다. 이런 그 신호들이 나오면은 저는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 주식시장 괜찮다. 이런 점만을 계속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좀 주춤거리거든요. 그래서 전저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지만 네. 주가가 올라가다가 저는 하반기 특히 3분기에 조정을 보이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정을 보이는 이유는 뭔가요? 그거는 아마 미국에서 충격이 올 것 같습니다. 아, 미국에서. 지금 미국 경제 굉장히 지표 좋다고 그러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2분기부터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아요. 아, 제뿐만 아니라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면은 올해 미국 경제가 0.7% 성장한다는데요.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이거 파산되고 소비 심리 더 위축되면서 아마 성장 전망치 앞으로 낮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일단 3월까지 컨센서스가 0.7이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보면은 2분기 마이너스 0.4 전기비 연율이죠. 3분기 마이너스 0.1% 성장한다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거죠. 근데 제 모델은 그것보다 마이너스 폭이 더 크거든요. 네. 그러면은 미국 경제만 좋다고 그랬는데 아마 2분기 후반 3분기 가면서요. 미국 경제 지표가 소비뿐만 아니라 고용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은 애널리스트 예상한 것보다 기업 수익도 많이 줄어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 하반기 초반 들어가가지고는 실물 충격이 한번 올 것이다. 아. 금리는 떨어지지만 기업이익 증가율이 금리 하락보다 더 빨리 떨어져 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주가가 뭐 제가 늘 우리 주가는 아까 명목 GDP로 평가하면 22% 저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주가는 그거로 평가하면은 아직도 10% 이상 가대평가됐거든요. S&P 네. 500 적정 수준이 한 4,500 정도 나와요. 그러면 지금 4,000 안팎이니까 뭐 10%그 이상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가는 미국 주가가 떨어져도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으니까 아마 덜 떨어질 텐데요.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나라 주가도 방향은 같죠. 아마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은 외국인들이 주식 팔게 될 거예요. 주식형 펀드로 돈이 안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수출 보면요. 작년에 우리 수출이 전체 수출이 한 6% 증가했는데 미국은 수출이 15%나 증가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줄어드는 그렇죠. 거죠. 미국 주가 떨어지고 미국 소비 심리 위축되고 소비가 안 되면요. 아마 미국으로 수출이 앞으로 상당폭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 초반에 미국에서 금융 충격, 실물 충격이 한번 올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고 이게 주가가 이제 전저점 이하로 떨어지느냐. 네. 올해 그 연초에 2180 정도까지 떨어졌죠. 저는 거기까지는 안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연간으로 보면은 2180 그게 한 저점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반기에 떨어지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안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뭐 내년은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네. 선행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주가는 중간중간 뭐 조정이 있겠지만은 이제 저점 고점이 서서히 높아지는 국면일 것이다. 내년까지. 그러면서 점차 뭐 내년 어느 시점에는 3천까지 접근해 갈 것이다. 그렇게 아. 보는 게 이제 제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기본적인 시각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가 댓글을 보니까 왜 왔다 갔다 하느냐고 이런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인 시각이 이런 시각이니까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통해서 확실하게 '아 이런 말씀을 하신 거구나.'라고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항상 많이 강조해 주셨던 지표죠.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통해서 보았을 때 3월에 저점을 찍고 이제 4월부터 좀 올라가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점을 통해서도 주가 방향성이 같은 방향을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미국의 실물 충격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도 얘기를 해 주셨고요. 다만 이제 저점과 고점이 서서히 높아진다라는 점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짚어 주셨지만 최대 이제 3천 정도까지 가까워지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 점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미국의 이제 실물 경제 충격이 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고 2020년에도 미국 경제 심각한 침체에 빠졌거든요. 네. 그때 미국 정부가 돈을 정말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미 연준은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거든요. 그래서 실물 경기도 회복되고 자산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요. 그런데 돈을 많이 풀어다 보니까 모든 자산가에 거품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됐고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붕괴되는 과정이고 지금 부동산은 거품 붕괴 제가 보기에는 초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저 실리콘밸리 은행들 일부 중소은행들이 파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채권 손실 나면서 일부 금융회사를 파산 원인 중 한 부분이 되고 있는데 금융회사들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회사들이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이게 가게나 기업한테 돈 빌려줄 때 조금 더 조심스럽게 빌려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기업 부채라 하면은 미국 기업들이 금융회사에 빌린 돈하고 회사채 발행한 돈이거든요. 그게 49%나 돼요. 역사적 평균이 한 44% 되거든요.
기업 부채가 높다는 겁니다. 예. 기업도 금융회사 돈을 덜 빌려 쓰고 기업 부채도 많으니까 기업이 투자 별로 안 늘릴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미국 GDP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죠. 네. 근데 작년에 미국 경제가 2.1% 성장했는데 소비가 1.9%, 성장 기여도가 1.9%포인트거든요. 순전히 소비에서 성장한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물가는 올랐는데 임금이 그만큼 많이 오르니까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미국 가계 저축률이 3.7%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3.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저축률이 낮다는 것은 미국 가계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쓸 돈이 갈수록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주가 떨어졌죠. 최근 집값 떨어졌죠. 역의 부의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값 떨어지고 주가 떨어지면 부가 줄어드니까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네. 예, 그리고 연준이 계속 발표문 보면은 예, 금리 인상의 시차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 예,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금리가 올랐을 때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가장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작년 3월부터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랐으니까 아마 2분기부터는 금리 인상의 소비 시차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기업 투자도 별로 안 되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아마 2분기, 3분기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블룸버그 전망처럼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1 이거는 가벼운 경기 침체죠. 예, 그런데 이런 일이 함께 벌어질 때는 그것보다도 심각한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뭐 1월 고용 뭐 51만 개 정도 나왔었죠. 그 데이터를 보고 참 해석하기 힘들다. 예, 그러면서도 미국 경제가 서든 스탑 갑자기 멈출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매출이 줄어들거든요. 기업 매출이 줄어들면은 미국 기업들이 그동안 일자리를 많이 늘려놨는데 매출이 줄어들면은 야, 내가 너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놨구나. 갑자기 일자리를 줄여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 고용은 정말 탄력적이에요. 2020년 3, 4월 달 코로나 때문에 2달 사이 미국 일자리가 2,200만 개 줄어들거든요. 10년 늘어났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2분기에 뭐 그런 충격이 한번 2분기 말이나 3분기 한번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게 10% 가대평가됐던 미국 주가를 10% 정도 떨어뜨릴 수 있고, 예, 그 무렵에 우리 주가도 뭐 미국 주가만큼은 안 떨어질 텐데 한 5% 이상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미국의 실물 경제에 충격이 온다라는 점을 사실 우리가 피부로 직접 와닿기에는 쉽지가 않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들려오는 소식들만 봐도 뭐 교수님께서 이 자산 가격 거품이 붕괴된다는 점은 이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주셨고요. 요즘 뉴스에서 계속 이 은행권의 위기에 대한 얘기를 해 나오고 있고 또 실물 경제를 봐서도 이 소비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게 지표를 통해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들을 확인을 해보신다면 정말 미국에서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들려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서든 스톱도 가능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미국보다는 한국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셔요. 네. 미국 주식 말고 한국 주식 좀 사라고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우선 제가 앞서 한국이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었다는데 왜 한국 네. 주식 사라고 그러냐 네. 이렇게 의문을 제시할 분도 있어요. 예, 그런데 우선은 한국 주가가 너무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목 GDP로 평가해보면 우리 주가는 22% 코스피가 저평가됐고요. 미국은 S&P 500이 아직도 10% 가대평가됐거든요.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훨씬 더 저평가됐다. 예, 그리고 우리 명목 GDP가 감소하는 시기는 아니에요. 앞으로 5년 동안은 연평균 한 3% 정도는 성장할 거예요. 네. 실질 GDP 한 2% 안팎, 물가가 1% 이상 성장하니까요. 예, 그래서 3% 정도 성장하면은 최소한 코스피는 5% 이상 연간 상승이 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일본처럼 네. 명목 GDP가 감소하는 국면은 아니다. 예, 그렇게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0년 단위로 보면은 우리 주가가 좋았다, 미국 주가가 좋았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거든요. 1980년은 10년은 우리가 미국 주가보다 훨씬 더 올랐죠. 우리 코스피 상승률이 미국 S&P 500보다 거의 2배 더 올랐어요.
특히 86년, 88년 3조 원으로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근데 90년에서 99년까지 10년 동안은 미국 주가가 더 많이 올랐어요. 미국에서 정보통신혁명이 있었죠. 그다음에 2000년에서 2009년, 10년은 우리 주가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때 중국이 높은 성장하면서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미국 주가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오릅니다. 그런데 2000년에서 2009년까지요. S&P 500 월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1%예요. 미국 주가가 10년 동안 약간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네요. 제자리 걸음했다는 네. 거죠. 그리고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서영 MC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만 보고 미국 주식만 좋다. 그래서 저 가끔 방송 같은 게 보면은 네. 국장을 떠나가지고 미장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2000년에서 2009년 보면은 미국 주가는 10년 동안 정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 종목별로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주가 지수 자체로 계산해 보면은 2000년 IT 거품 붕괴 대보다 버핏 지수나 그다음에 실러 PR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아직도 가대평가가 심각하다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미국 주가가 좋고 우리 주가가 좋나 이걸 결정하는 게 달러 지수였어요. 달러가 뭐 당연한 이유면 강세를 보일 때는 미국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았고요. 네. 달러가 약세될 때는 이머징 마켓, 특히 우리나라 주가가 더 좋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달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의 대내의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다. 그리고 선진국 중앙은행이 계속 달러 보유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 그다음에 특히 그 중국이란 나라가 미 국채를 계속 줄이면서 그 돈 가지고 금을 사고 있더라. 이런 거 보면은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 10년은 미국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 사이클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달러 가치 등을 통해서 보더라도 저평가 정도, 고평가 정도를 비교해 보더라도 앞으로의 10년은 이제 한국 주식 시장이 미국보다 더 수익률이 좋을 것이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이제 자산 배분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보고 싶어요. 작년 그 4분기 한국은행 자금순환표가 이제 조만간 발표될 텐데요. 네. 아직 3분기가 발표 안 됐어요. 아, 3분기까지 보니까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약 4,914조 원 정도 됩니다. 네. 이 중에 4,064조. 46%, 약 2,270조 원을 은행에다 맡기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은행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죠. 왜냐하면 은행에서 금리를 5% 주니까요. 은행으로 돈이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같이 그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오랜만에 정말 몇십 년 만에 은행예금 한번 가입해 봤거든요. 왜 제가 은행예금 가입했느냐. 우리나라 경제성장, 물가, 그 다음에 자금, 수급 이런 걸 따져봐도요. 우리나라 금리, 은행금리 5%는 지나치게 높다는 거죠. 직설적으로 제가 강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얼마 동안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에 과연 은행이 5% 주는 금리 시대가 있을까요?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5% 은행예금을 들었습니다. 흔치 않은 기회이긴 했죠. 그리고 그 4.5%짜리 5년짜리도 좀 들어놨는데요. 그런데 이미 그 은행에 들어가 보니까 5%짜리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제일 높은 게 지금 3.5%. 네. 이것도 금방 사라질 겁니다.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갑자기. 앞으로 더 많이 떨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은행 예금은 별 재미가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그러려면은 결국 보험은 31%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보험은 우리가 미래 불확실성이 드러나야 되죠. 근데 은행 예금을 저는 줄이고 이제는 채권하고 주식을 늘려야 된다. 근데 우리 가계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2%밖에 안 돼요. 한때 2016년에 5%까지 갔는데 지금 2.1%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최근 그 2년 반 동안 채권 수익률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채권 투자한 사람들 계속 손실을 봤죠. 그 후배들도 채권 펀드 매니저들이 있는데요. 완전히 죽을 상이에요, 최근까지. 그리고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못 견디고 떠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거꾸로 채권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채권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채권 사셨으면 10년 국채 사셨으면 지금 거의 10% 안팎 수익을 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앞으로도 더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만기가 긴 것일수록 가격이 더 많이 오르거든요. 10년짜리 사셔도 좋지만 앞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20년, 30년짜리 채권 사놓으면요. 예, 저는 시세 차익 많이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채권은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으니까요. 예, 사실 그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채권 못 하십니다.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답답해서요. 예, 그냥 한번 사놓고 놔두셔야 돼요. 물론 그 자산 배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전체 자산율이 2.1%밖에 안 되는데요. 이거는 너무 낮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주식 비중이 문제인데요. 2021년 말에 23%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작년 3분기까지 보니까 20%. 아마 4분기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23% 이때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면 명목 GDP, 그다음에 유동성, M2앱에서 시가총액, 그다음에 일평 유출률에 비해서 거의 20%, 30% 가대평가돼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든 경제 변수에 비해서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는데 주식 비중이 좀 낮아지는 거 보고, 물론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주식 비중이 낮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주식시장 관심이 별로 없어지고 있죠. 근데 저는 주가가 저평가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식시장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주식 비중 좀 늘려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이 떠나가는 시점이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늘 흔히들 역발상이라고 그러는데 네. 모두가 좋다고 할 때는 좀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요새처럼 뭐 경기도 급격하게 나쁘고 뭐 금융위기 온다 이런 책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실제로 지금 경제 어렵고 금융회사들 굉장히 불안해요. 예, 그런데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미리서 다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정말 무서운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럴수록 미리 앞으로를 내다보고 투자의 시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산 배분 관련해서 채권 비중 늘리는 것, 그리고 주식 비중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장기 채권도 괜찮다라고도 얘기를 해 주셨고요. 다만 이제 오래 기다리기 답답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비중을 늘려보는 것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채권은 사셔놓고 그냥 보지 말고 네, 보지 몇 년 마세요. 동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뭐 채권 ETF 사놨는데요. 저는 그거 보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않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네. 이게 수익률이 얼마나 됐느냐 그 정도만 체크하죠, 지금 채권은. 채권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 주식과는 좀 다르다라는 걸 확실히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주가 전망에 대해서 교수님의 견해를 총체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들이 그동안 좀 많았었어요. 여러 방송사들에 출연을 하시면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시면서 뭔가 뭐 어떻게 보면 자극적으로 제목이 뽑혔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내용이 비껴나가게 잘못 전달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교수님의 시각이 어떻다를 확실하게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이 점은 꼭 확인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교수님의 시각은 이거다라는 점을 생각하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도 모두 다 다뤄봤으니까 꼭 한번 다시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구성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다뤘어요, 교수님. 예, 제 뭐 전반적으로 시각을 뭐 우리 경제에서 뭐 자산가격, 채권, 그다음에 주가, 예, 그다음에 자산 배분까지 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게 매월 또 데이터가 발표가 되니까요. 매월 데이터 발표되면은 데이터 발표될 때마다 또 제 모델에 발표되는 수치를 넣고 예측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계속 뭐 예측오차가 크면 수정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특히 제가 3월에 선행지수가 저점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이 3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이 예, 그래서 3월이죠. 이 데이터들이 좀 나중에 발표가 되니까 하여튼 또 4월 말 돼 가지고 뭐 3월 데이터 발표되고 5월 말 가서 뭐 4월 데이터가 발표가 되니까요. 예, 그때 보고 뭐 틀렸으면은 다시 수정을 할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런데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처음에 제가 사무엘슨 경제 언론으로 경제학을 공부했을 때
그 서문의 그림 한쪽으로 보면은 새 주둥이, 한쪽으로 보면 양머리 같은 그림이다. 네. 보는 데이터 이론에 따라 가지고 전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게 경제 현상, 특히 주식시장이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 견해도 들어보시고 판단은 최종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공부는 많이 할수록 더 시야가 넓어지고 또 보이는 거잖아요.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이 오늘의 영상을 좀 기준점으로 보고 앞으로의 영상들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교수님 오늘도 고생 예,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